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얘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터뷰 영상 2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해드릴 거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공이 다 똑같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의 특징은 영안이 트여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이 흉가에 대한 그리고 귀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인 중엔 무속인도 있으시고 이제 이분이 겪었던 이야기들 시리즈처럼 쭉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완전 일반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볍게 첫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귀신에게 홀린 내 친구.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전부 실화야.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친한 친구 중에 박군이라고 있어. 키 185에 몸무게 75 정도? 수색대 출신에 체격도 진짜 훌륭하지. 겁도 없고 귀신 따위는 절대 안 믿는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귀신한테 제대로 홀린 거야. 자세히 말하자면 말이지, 내가 흉가 체험하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박구는 맨날 나한테 야, 넌 그런 쓸데없는 짓 왜 하고 다니냐? 라고 했던 친구야. 근데 어느 날 이 박군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서는 흉가를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얘가 왜? 싶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직접 가봐야겠다는 거야, 흉가를. 나는 처음에 말렸지. 진짜 가지 말라고 계속 말렸어. 근데 얘가 무려 3일 밤낮 계속 졸라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봤던 곳 중에 제일 약한 흉가를 하나 알려줬어. 주의사항도 다 알려주고 필요한 물건도 내가 다 챙겨줬거든. 그날따라 난 일이 너무 바빠서 거기 같이 가진 못하고 박군 혼자 보냈어. 근데 박군이 흉가에 다녀온 뒤로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싶어서 별일 없나 보다 하고 나도 그냥 일만 죽어라 하면서 지냈지. 근데 며칠 뒤 강군이라는 또 다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박군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걔가 뭔가 이상하대. 말투도 행동도 전혀 박군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뒤통수가 지끈하더라고. 이거 뭐 있구나 싶어서 바로 차를 몰고 박군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어. 가는 길에 박군한테 전화를 했더니 야, 바쁘니까 오지마 이러고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 도착을 해서 박군을 봤는데 박군 머리 위에 창백한 여자 얼굴이 하나 떠 있는 거야. 그 얼굴이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 눈이랑 입이 전부 꿰매져 있었어. 그 실로 상처 꿰매듯이 그 실밥처럼, 알지? 나는 분명 그 흉가에 갔을 때 그런 귀신은 못 봤거든. 근데 박군 머리 위에 떠있는 그 여자 귀신 얼굴은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 그냥 존재 자체가 무서운 느낌이야. 괜히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귀신이라 말을 걸지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는 거야. 몇 미터 떨어져서 박군을 불렀어. 근데 이게 원래라면 막 반갑다고 해야 될 애가 인상부터 확 써가면서 오지 말랬는데 네가 왜 와?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말투가 여자야. 여자들 특유의 그 말투 있잖아.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 얘 완전히 홀렸구나. 그래서 내가 복숭아나무 가지로 만든 인형을 박군 손에 쥐어줬거든? 그랬더니 얘가 그걸 받자마자 떨어뜨리더니 그걸 발로 막 밟는 거야. 그러더니 이딴 허접한 걸 나한테 왜 줘? 라면서 막 따지는데 얘 목소리가 점점 여자 목소리로 바뀌더라고.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 그래서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무작정 박군을 끌고 나와서 내 차에 태웠어. 바로 내가 아는 무속인 집으로 데려갔지. 가면서 얘가 막 미친 사람처럼 여자 목소리로 막 짓거리길래 나도 참다 못해가지고 몇 대 막 팍팍 쳤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무속인 집에 도착했는데 무속인이 이 박군을 보자마자 쌀을 막 뿌리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어디 제물로 죽은 귀신을 데리고 와! 막 이러면서 어쩌다가 이런 놈을 데리고 왔냐고 나한테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래서 내가 막 빌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박군 재령을 해주기로 했어. 근데 재령하는 동안엔 내가 있으면 안 된대. 있으면 귀신이 안 떠난다고.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 며칠 뒤 박군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예전의 박군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더라. 그때 박군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줬거든. 자기가 그 흉가에서 밤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그래서 아이씨 괜히 왔네 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지. 야, 너 그 무당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박군이랑 헤어졌는데 며칠 뒤 내가 또 그 무속인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갔거든. 그랬더니 무속인이 나를 보자마자 너 다음에 또 그런 놈 데리고 오면 너랑 인연 완전히 끊는다 라고 하더라. 재령하는데 무려 13시간이나 걸렸대. 그렇게 끈질긴 귀신은 자기도 처음 봤대. 그리고 나한테는 일반인한텐 알려주지 말아야 할 곳을 왜 알려줬냐며 정말 혼을 내더라고. 흉가 함부로 가지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감이 오시죠? 이 사연의 주인공이 영안이 튀어있고 지인들도 무속인이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가봤던 흉가들 중에 가장 약한 곳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빙의가 돼서 온 거예요. 제일 약한 데를 알려줬는데 거기서 숨은 귀신이 있었나 보네요. 근데 그건 못 보고 알려준 듯 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정도에 나올 이야기인데 귀신이 그때는 못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정말 상급 귀신들은 자기 존재를 숨길 수가 있대요. 사연의 주인공이 그때 당시에는 못 봤던 거예요. 이 존재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무당의 말로 유추를 하건대 이 귀신, 제물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체가 입이 다 실로 꼬매져 있고 눈도 꼬매져 있고 얼마나 그 귀기? 악귀? 그게 세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의 무속인 분들 아니면 뭐 영안이 튀인 사람들이 거기는 뭐 흉가 가봤는데 괜찮더라, 뭐 너도 궁금하면 가봐, 이래도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사연처럼.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이 사연의 주인공의 시점으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다음 이야기로 가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목 없는 귀신.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하게 됐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창문이랑 문에 소금부터 뿌려놨어. 괜히 찝찝해서. 내가 목 없는 귀신을 본 건 한밤중 야근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 우리 집이 대로변에 있어서 가로등도 많고 평소에도 어둡지도 않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니는 그런 동네야. 새벽 2시쯤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앞 편의점에서 야식이랑 술 한 캔 사서 집에 걸어가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내 앞 30m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하나가 내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내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더라.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귀기랑 역한 냄새가 확 풍기는데 숨이 탁 막히는 그런 기분? 아니, 왜 나는 귀신만 만나면 꼭 악령 그리고 상위 등급의 그것들만 보는지 모르겠어. 진짜 억울할 정도야. 아무튼 그 여자는 머리가 없었어. 목이 잘려 있었고 잘린 단면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나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었어. 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더 무서운 건 그때 내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도 없었고 복숭아 나무도 없었고 딱 하나 지갑 안에 부적 한 장 그거 들고 있었거든. 그 여자가 점점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데 난 그냥 그걸 보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멍하니 서 있었어. 그 귀신이 내 앞 1m 정도 앞에 탁 멈추더니 갑자기 쭈그리고 앉더라. 그러더니 흘러내리는 자기 피로 땅바닥에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엔 다시 조용히 일어나더니 자기가 쓴 글자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을 지나쳐서 사라졌어. 근데 그때 풍긴 그 냄새 아직도 기억나. 진짜 토할 뻔했어. 그 귀신이 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넌 내가 찾는 남자가 아니야. 그 남자 보면 알려줘. 귀신이 사라지고 나서야 글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찾는 남자가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그 남자가 만약 그 귀신한테 걸리면 이건 100% 죽는다. 죽어서도 편치 못한다. 그건 딱 느낌으로 왔어. 난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하필 나한테 나타나서 그런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어. 다만 그 남자에 대한 귀신의 원한, 집착, 그게 미친 수준이었다는 건 느낄 수가 있었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 3주 동안을 알아누웠다? 사람이 엄청난 귀기를 갑자기 받으면 몸이 거부 반응처럼 나타나서 정말 아프거든. 그걸 내가 제대로 겪은 거지. 그리고 지금도 가끔 밤늦게 퇴근할 때 그 귀신을 저 멀리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걸 목격한 다른 사람들도 있어. 보아하니 아직 그 남자를 못 찾은 모양이야. 믿기 힘들겠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런 건 이해도 못해. 믿든 말든 그건 너희들의 자유야. 추가로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귀신 목격 시 효과 있는 물건을 정리해봤어. 첫 번째, 소금.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정화한다는 믿음이 있었어. 하급령 정도엔 효과가 꽤 있어. 햇살 잘 드는 곳에 둔 소금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좋고, 귀신을 향해서 직접 뿌리거나 자기 주변에 뿌려두면 돼. 단 상급령한테 함부로 뿌렸다간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 두 번째,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건 퇴마 아이템 중 탑급이야. 도장, 염주, 십자가 등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아주 좋아. 웬만한 귀신은 그 나무만 보여줘도 도망을 가버려. 단점은 구하기가 극악의 난이도라는 거. 근데 구하면 진짜 무서울 게 없어. 세 번째, 복숭아 나무까지. 원래 중국 퇴마사들이 쓰는 건데 언제부턴가 한국에도 퍼졌어. 동쪽으로 뻗은 가지여야 하고 집 밖에서 자란 복숭아 나무여야 효과가 있어. 이걸 한 뼘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서 몸에 지니거나, 퇴마사들은 이걸로 령들을 후드려 패기도 해. 우리는 그냥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퇴마, 그리고 귀신을 상대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나왔고, 소금은 많이들 아시죠? 근데 저도 몰랐던 게 하나 나왔습니다. 소금이 하급령, 만만하고 좀 단계가 낮은, 등급이 낮은 귀신들한테는 효과가 좋대요, 소금이. 그치만 좀 중급, 상급으로 올라가는 그 악령, 악귀들한테는 이 소금을 잘못 뿌렸다가 오히려 더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소금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되지만, 흉가나 아니면 정말 기운이 안 좋은 그런 터에 갖다가 붙여 왔을 때 소금을 뿌렸다간 화를 더 돋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조심하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처음 듣는 거 벼락 맞은 대추나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퇴마 아이템 중에 탑급이라고 합니다. 단점이 여기서도 나왔죠.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 나무까지만 들고 있으면 귀신들이 다 그냥 도망간대. 야,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겠죠? 얼마 정도 할까? 그리고 조금 유명해진 복숭아 나무까지, 이건 원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이야기인 겁니다. 복숭아 나무까지가 퇴마에 효과가 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에도 퍼졌대요. 근데 단 이 복숭아 나무까지가 동쪽으로 뻗은 나무까지여야 퇴마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자란 햇빛을 잘 받은 복숭아 나무여야만 퇴마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귀신 정체가 뭘까요? 목이 없는 이 귀신은 어떤 남자를 찾아서 정처 없이 그 부근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귀신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악취. 나쁜 기운이 강할수록 악취가 심하대요. 이게 비례한대요. 악령이 강할수록 악취가 더 난다. 이 사람이 처음 맡아볼 정도의 악취가 풍겨가지고 이 목 없는 여자는 원한이 엄청 난가 봐요. 유추해보건데 그 부근에서 어떤 남자한테 살해를 당한 거 아닌가, 혹시 토막살인을 당해서 목이 없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 때문에 목매달아 살자한 귀신 아닐까요? 목이 부패하면서 목이 잘라진 그런 시체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어떤 남자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휘말린 여자 같아요. 불쌍해. 토막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목만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맞죠. 근데 토막을 치려고 하다가 목만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안 됐던지 상황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유기해버렸을 수도 있고, 토막을 치다가 자기가 못 버티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목만 그렇게 분리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뚱아리만 있으면 신원 파악이 안 될 줄 알고 어리석게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연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온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해병대 오빠의 이야기 먼저 틀어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오빠의 다음 사연입니다. 저번에 무서운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알았어. 껐던 일이 많다고 했었잖아. 많죠. 사실은 5가지 정도 있는데 기억이 다는 안 나요. 한 2-3가지 나는데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형님 혹시 해안 경계 근무 같은 거 써보셨나요? 나는 해안 쪽은 아니라 네. 산. 그 안개하고 혹시 해무라고 아세요? 해무? 예, 해무는 이제 바닷가랑 근접한 지역에서 생기는 안개 같은 건데요. 일반 안개보다 더 밀도가 높은 느낌? 엄청 밀도가 높아요. 해안 경계에 대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안개가 끼고 안 끼고에 따라서 앞이 얼마나 보이는지도 다르고, 그날 달이 얼마나 떴냐에 따라서 앞이 보이는 가시거리도 다를 테고, 그런 거를 종합해서 항상 취약식이냐 비취약식이냐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그날 근무의 강도가 좀 달라져요. 되게 안 보이는 날은 근무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바로 그 취약식에 있었던 일인데요. 해무가 엄청나게 짙게 낀 날이 있었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개 낀 날 운전해도 안 보이잖아요. 쌍라이트 켜도 안 보여요. 오히려 안개의 빛 때문에 반사돼서 더 안 보이잖아요. 그쪽도 그렇거든요. 경계 근무도 랜턴 끼고 가봐야 앞이 안 보여요. 진하게 끼면. 근데 그런 날에 더군다나 월광이 낮은 날은 진짜 앞이 안 보인다고 보면 되는데, 그 요즘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밤이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밝지가 않아요. 도시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가로등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어느 정도 비춰주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산골에서 달빛이 없죠. 그럼 진짜 앞이 안 보여요. 도시를 벗어난 곳의 밤은 진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월광을 체크하거든요. 월광. 달의 밝기가 0%인 날도 있어요. 이 날이 진짜 취약식이죠. 근데 월광도 0%인데 해무도 낀 날이다. 진짜 그건 죽음이에요. 안 보여요, 앞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나가잖아요. 근데 초병이 앞에 서고 초장이 뒤에 서는 형태로 이제 둘이서 걸어가는데,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되는 날은 좀 둘이서 붙어서 다녀요. 원래는 한 10m 떨어져서 가는데,
이렇게 붙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초병이 그날따라 애가 묵묵한 거예요. 그냥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원래 좀 잘 떠들던 놈이었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 별말 없이 그냥 걷고 있었는데 가다가 제가 이제 그 산길이다 보니까 나무에 걸려서 살짝 삐끗한 거죠. 삐끗해서 딱 앞에 봤는데 조금 멀리 가고 있더라고요. 그 초병이 그새.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뛰어가서 잡았어요. 그 소초까지 근무지까지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소초에 딱 도착을 했죠. 근데 초병이 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초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리까리하죠 상황이. 제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초소를 도착하고 나니까 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초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안에 있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책을 두드렸죠. 걔가 뒤를 돌아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왜 거기 계시냐고. 뭔 소리야? 같이 왔잖아. 그러니까 너 언제 들어갔어? 하니까 같이 왔죠?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서로 홀린 건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 분명히 앞장선 초병을 따라갔고 초병에는 제가 뒤에서 따라오는 걸 알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간 건데 이미 걔는 안에 있었어요. 아, 그 맞네. 그러면 정황상 서로 홀린 거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그 초병은 누군가와 같이 네. 간 거고? 걔는 엄청 놀란 거죠. 왜냐면 저랑 같이 초소에 있었는데 누가 철책을 두드리니까 아, 이미 같이 도착해가지고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깜짝 놀라서 걔는 그제서야 걔가 막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애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근데 여기서 사실 더 놀랬던 건 뭐였냐면요, 그 경계 근무는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초소는 절대 비워진 시간이 없어요. 절대 안 되지. 무조건 계속 돌아가야지, 로테이션. 교대 근무죠. 그러면 그 전 근무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전 근무자들도 정상적으로 교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잠깐만, 둘이서 겪은 게 아니라 전 교대 근무자들도?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러네. 최소 4명이 그럼 다 네, 같은 걸 본 그런 거네. 것 같아요. 이 해무가 짙게 끼고 월광도 없는 날,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인데 그것도 약간 좀 군대가 좀 많이 서려 있잖아요. 좀 막 그런 으스스한 게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거고, 왜냐면 그게 만약에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더 위험한 거죠. 큰일 나지. 전 그냥 따라갔어요, 진짜. 원래 가던 대로들. 앞에 있던 초병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전 근무자들도 그렇고. 맞아요. 전 근무자들도 이상 없이 저랑 인사를 했대요. 그럼 그 짙은 안개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오히려 안개가 너무 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제 얼굴을 정확히 못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전 근무자들이 나일 줄 알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왜냐면 막말로 랜턴 들고 이렇게 얼굴을 비출 수 없잖아요. 제 얼굴을. 제가 선임이었으면 난리 나지. 와, 그런 일이 있었죠. 소름 돋는다. 아, 그래도 오늘 또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네.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인터뷰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옛날에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뭔가 조금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땐 무서웠어요. 더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경험담이니까. 아, 예, 맞아요. 좀 애매해요. 네. 안갯길 조심해야겠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해병대 오빠가 겪은 또 다른 기묘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무라는 게 그 바닷가로 인해서 더욱 짙은 그 안개, 끈적이는 안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해무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들 특징이 습기를 되게 좋아하죠. 어둡고. 그러니까 해무라는 것은 습기도 충만하고 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귀신이 있기 딱 좋은 조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 오빠의 사연이었고요. 다른 거 생각나면 또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인터뷰를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가볼까요?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영안이 튀어있는, 그리고 이쪽에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의 사연이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어느 별장 이야기. 나 진짜 미친 경험을 하나 했거든. 별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별장이 어디냐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곳이야. 겉보기에는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인데 사실은 귀신 들린 집이야. 그 별장을 지을 때 풍수지리가가 여기 음기가 너무 세서
집을 지을 자리가 못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별장 주인이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집을 지었대, 거기다가. 근데 집이 완공되고 3달도 안 돼서 일이 터진 거야. 별장 주인이 사고로 그냥 바보가 돼버리고 부인은 집을 나가고 자식 중 한 명은 물에 빠져서 죽고 또 한 명은 차 사고로 죽었대. 완전히 저주받은 집이지. 내가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그 별장을 새로 산 분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가본 거야. 낮에는 별로 음기가 안 느껴져서 별장 근처 마을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밤 11시에 혼자서 다시 거기를 갔어. 겉에서 보면 그냥 멀쩡한 집이라 뭐가 있다거나 그리고 있다 해도 별게 없겠거니 싶어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거실 전체가 귀신들로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다 오래된 영혼들인지 형체도 흐릿하고 귀기도 약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지.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귀신들이 나를 피해서 막 움직이는 게 보였어. 그때 거실 한가운데 곱디고 온 한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날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라. 그러더니 뭐라 옹알이 하듯 웅얼웅얼 거리시는데 말은 잘 안 들리고, 내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표정이 탁 굳어지더니 사라지셨어. 뭐지? 하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 많았던 귀신들이 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거야. 진짜 섬뜩하더라. 대체 뭐가 나오려고 다들 도망가지? 싶었어. 순간 나도 긴장이 돼서 복숭아 나무 가지 큰 거랑 벼락 맞은 대추나무 준비해 간 거를 손에 들고 주변을 살폈어. 갑자기 집 안 문이란 문이 동시에 꽝 하고 닫히더니 푸른 불빛들이 내 주위를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귀화, 이걸 귀화라 그래. 귀화까지 동반한 걸 보니까 이건 악귀구나 싶었지. 그 악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얼굴 반쪽은 화상을 입은 듯 징그럽고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 귀신이었어. 근데 몸에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야. 막 20개, 30개 정도는 돼 보였어. 구멍이 막 뻥뻥뻥뻥뻥뻥. 그 구멍들에서 구더기들이 막 흘러내리고 얼굴에서도 이상한 액체가 막 줄줄 나오는데 냄새도 역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정신도 막 멍해지고 결국 난 정신을 잃었어. 내가 정신을 차린 건 다음날 오후 병원이었어.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봤더니 내가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주인분이랑 둘이서 손전등을 들고 들어와 봤대. 거실에서 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주인분 좀 불러달라고 했지. 근처에 계셨는지 10분도 안 돼서 오셨어. 그분이랑 아버지 앞에서 내가 본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했거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또 내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는 거야. 그 귀신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바로 퇴원하자마자 그 내가 아는 무당한테 달려갔어.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더니 그 무당이 한숨을 푹 쉬는 거야. 그리고는 너 어제 너희 조상님 아니었으면 너 진짜 죽었어 거기서 라고 하더라고. 조상님이 날 살리고 대신 희생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귀신, 그 귀기의 일부가 아직 내 몸에 남아있어서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더라. 넌 그런 데만 돌아다니다가 언젠간 진짜 죽는다니까. 조상님도 당분간 안 오실 거니까 제발 자제 좀 해라 너. 그러고는 다음에 또 그런 데 갔다가 나한테 걸리면은 다시는 나 못 볼 줄 알라고 그 자리에서 날 쫓아냈어.
난 집에 와서 조용히 조상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어. 가슴속으로 간절하게, 진실되게. 내가 그 집에서 본 그거 대체 정체가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사연도 굉장히 상급 악귀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그 강원도의 악귀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다른 유튜버들은 막 거기 직접 찾아가 보고 막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강원도 쪽이 조금 그런 귀기가 있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 이 사연의 별장도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이래요. 배낭 메고 한번 찾아가 봐야 되나? 근데 여기가 애초에 그 풍수지리가들이 절대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너무 음기가 세다 했는데 그냥 지은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꼭 못 참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이 생기죠. 근데 좀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긴 해. 이 사연에서 안타까운 거 하나는 뭐였냐면, 사연의 주인공을 살려준 조상님, 그러니까 대신 희생하셨다고 했잖아요. 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긴 해요. 귀신을 볼 수 있어서 자신감이 있던 건지 계속 흉가를 좀 찾아다니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나 봐요. 이거 다음부터는 그 흉가 같은 데를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쵸? 근데 이 악귀가 얼마나 귀기가 셌으면은 많은 귀신들을 보고 겪고 손에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 복숭아 나무까지 막 이런 거 아이템을 다 챙겨간 이 사람이 기절할 정도면은 그 악귀가 얼마나 셌던 걸까요? 몸에 구멍이 20개에서 30개가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 집안에 가득 차 있던 귀신들이 얘가 나타나니까 다 숨는 거야, 도망쳐서. 귀신들 사이에서도 무섭고 악귀가 센 것들한테는 서열 같은 게 있나 봐요. 이어서 이 사연의 주인공의 다음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 주위에서 자주 보이는 귀신들. 오늘은 우리 집 근처에서 내가 자주 보는 귀신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진짜로 내가 겪은 일이고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동네 주민 같은 느낌도 들어. 첫 번째는 대략 10살에서 11살쯤 돼 보이는 꼬마 남자의 귀신이야. 이 녀석은 우리 집 근처 담장 위에서 고양이들이랑 자주 어울려. 어느 날 보니까 담장 위에 그 꼬마가 앉아있으면 고양이들이 2-3마리씩 와서 그 주위에 앉아있고 냐옹냐옹 거리더라고. 그럼 걔는 그 고양이들을 보면서 싱긋 웃고 있어. 무섭다기보단 뭔가 좀 가엽고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 딱히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보이는 그런 귀신이야. 두 번째는 좀 찝찝한 귀신이야. 술에 취해서 얼어 죽은 취객 귀신인데 밤에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올 때쯤 종종 보여. 신기한 건 내가 야식이랑 술을 사가지고 가는 날에만 꼭 나타나. 그래서 그런지 그 녀석 주변에서 술 냄새가 확 올라오고 옷도 다 헤어지고 냄새도 막 지독해. 난 솔직히 좀 꺼리는 귀신이야. 근데 또 이상한 건 얘도 해코지를 안 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술병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죽어서도 술을 못 잊은 건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 이 귀신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봐. 세 번째는 좀 특이해. 중학교 2-3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녀 귀신인데 교복을 입고 있어. 차 사고로 죽은 것 같은데 다리는 꺾여 있고 온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많아. 이 소녀는 나한테 말을 걸어. 그 말투가 진짜 생생한데, 오빠, 나 오늘 3등 했어. 나 잘했지? 이 말만 계속 반복해. 내가 자리를 옮겨도 어느 정도는 따라와. 계속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하면 슬픈 표정으로 스르르 사라져. 그게 좀 찡하면서도 이상하게 여운이 좀 남더라. 얘도 일주일에 2번쯤은 꼭 보여. 예전에 겪은 물귀신 이야기도 해줄게. 보통 물귀신 하면
바다나 강에서 나오는 귀신을 떠올리곤 하잖아. 근데 내가 본 물귀신은 계곡에서 본 귀신이야.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계곡으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어. 1박 2일 일정으로 텐트랑 이것저것 챙겨서 갔지. 텐트 치고 친구 셋이서 조그만 폭포 아래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수영을 막 했어. 나도 반바지로 갈아입고 막 들어가려던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위로 어떤 여자의 머리가 스르르르르 올라오고 있었거든. 그게 점점 올라오는데 귀기랑 역한 냄새가 또 확 올라오는 거야. 바로 다급하게 친구들한테 소리쳐서 물에서 나오라고 했지. 내가 귀신 보는 거는 친구들이 다 알거든. 야, 또 귀신이야?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 말을 믿으니까 후다닥 나왔어. 그 물귀신은 계속 물 위로 올라오는데 몸이 퉁퉁 불어서 그 형체가 너무 끔찍했어. 몸 전체가 물 위로 떠올랐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쪽만 조용히 쳐다보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스르르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친구들한테 전부 얘기해주고 다른 계곡으로 가자고 해서 옮겼지. 그날은 무사히 놀고 잘 왔어. 물귀신이라는 게 보통 사람을 끌어당기는 악귀인데 얘는 이상하게 해코지는 안 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 그게 더 섬뜩하기도 했지. 지금도 궁금해. 그 물귀신이 기다리는 건 대체 뭘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안이 트인 사연의 주인공이 집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귀신, 그 교복을 입고 있는 여자 귀신, 여자 소녀,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녀, 얘는 계속 말을 걸어온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귀신이 보여도 모르는 척을 해야 되고 말을 걸었을 때 대꾸를 하면 안 돼요. 왜냐? 귀신들은 늘 외로워요. 그리고 악에 받쳐 있어. 성불을 못한 귀신이면 더욱 그렇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나를 못 봐. 내가 말해도 못 들어. 그렇게 외롭고 고독에 쌓이고 악에 바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누가 날 쳐다봐.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해. 여러분이 귀신이었다면은 안 들러붙겠어요? 외로워서라도 붙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도 말을 걸어오거나 눈을 마주치려고 할 때 피하십시오. 이건 절대 필수입니다. 필수. 보고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주인공도 똑똑하게 아무리 그 여자 중학생 귀신이 오빠 나 오늘 3등 했어. 나 잘했지? 라고 해도 절대 대답을 안 해줬죠. 자기가 알아보는 사람한테 잘 들러붙어요. 그래서 영안자들이 힘든 거죠. 맞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홈프로텍터님, 귀신이랑 친구 못하나? 친해질 수 있겠지만 친구가 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왜냐면 귀신은 좀 데리고 가려고 할 테고 외로우니까. 또 아닌 예외의 귀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99%의 귀신들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조상신이나 나를 도와주는 귀신, 신이면 괜찮겠지만 악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친해져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 사연의 주인공이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 나 사실 영안이 열린 계기가 사고였어. 진짜 죽을 뻔한 사고를 겪고 나서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사람들이 가끔 묻더라. 귀신 보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냐고. 그럼 난 반쯤은 그렇다고 대답해. 귀신이 나한테 붙어서 쫓아다니면 당연히 생활에 지장이 있지. 근데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면 뭐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야. 이번 이야기는 내가 겪은 건 아니고 우리 사촌 누나 친구한테 있었던 일이야. 근데 이게 나랑도 연결이 돼. 이야기가 시작된 건 설날쯤이었거든. 우리 큰집 식구들은 기독교라서 그런지 내가 귀신을 본다는 이유로 날 되게 꺼려해. 기독교라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야 하는데 작은 집이랑 친척들 때문에 제사는 지내거든? 근데 내가 참석을 하면
큰 집 식구들은 내 근처엔 얼씬도 안 해. 완전 왕따지 뭐. 그런데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날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어. 바로 사촌 누나야. 그 누나도 이상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줬거든. 몇 년 전 설날 사실 나도 큰 집 가기 싫었어. 근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지.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뻘쭘하게 추운 그 바깥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거든. 그때 누나가 나와서 요즘 바쁘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상태였고 시간 여유도 있어서 바쁜 건 좀 지나갔다고 했어. 그랬더니 누나가 그러는 거야. 자기 친구가 요즘 뭔가 이상한 거에 시달려서 막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대체 왜 그런지 네가 한번 와서 봐줄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가지마 라는 말이 울리는 거야. 정말 또렷하게. 그래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하고 딱 잘라서 말했지. 괜히 불길한 느낌도 들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 그랬더니 누나가 좀 실망한 표정으로 알았어 하고 들어가더라. 며칠 지나서 누나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 친구랑 어디 가 있을 테니까 멀리서라도 좀 봐줄 수 있겠냐고. 그 말에 차마 또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날 챙겨준 사촌 누나잖아.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약속을 정해서 누나랑 누나 친구는 달다방이라고 그 별다방 짝퉁 같은 데서 만나기로 했고 나는 멀찌감치 떨어진 테이블에서 보기로 했어. 퇴근하고 달다방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막 떨리는 거야. 진짜 막 덜덜덜 떨려서 내가 내 몸을 잡아도 이 떨림이 안 멈추는 거야. 미치는 줄 알았어. 그때 또 머릿속에서 들리는 거야. 들어가지 마.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창가 쪽 자리로 옮기라고 했어. 나는 거기 안 들어가고 길 건너편 창가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다른 집에서 자리를 잡았고, 잠시 후 누나랑 누나 친구가 창가로 오는데 누나 친구 진짜 말랐더라. 정말 아픈 사람처럼 삐쩍 말라서 눈에 띌 정도였어. 창가 자리는 일반 의자가 아니라 널찍한 소파였는데 누나가 먼저 앉고 누나 친구가 맞은편에 앉으려는 순간 그 옆에 남자가 하나 서 있더라고. 연한 블루색 정장을 입었는데 고급스러워 보였어. 그래서 누나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지. 거기 남자 누구야? 이렇게. 근데 누나가 무슨 소리야, 여기 남자 없는데? 이렇게 답이 온 거야. 순간 저 남자가 그 누나 친구를 괴롭히는 그 귀신이구나 싶었지. 그래서 뚫어지게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고개를 탁 돌리더니 날 쳐다보는 거야. 그때 그 남자 눈이 불타듯이 새빨갛더라고. 무슨 피눈물로 눈을 채워놓은 것처럼 그 눈으로 날 똑바로 쳐다보는데 내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 완전히 얼어붙은 거지. 그 귀신이 누나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어.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누나 친구도 뭔가 느낌이 오는지 자꾸 이렇게 머리를 만지더라고. 그러면서 그 귀신이 날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입모양만 봤는데 얜 내 거야, 얜 내 거야, 이런 말 같았어. 소리는 안 들렸는데 입이 그런 모양으로 움직이더라고. 그 남자는 계속 누나 친구 옆에 앉아서 팔도 쓰다듬고 어깨도 만지고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 나한테 박아두고 있었어. 근데 나는 몸이 움직이질 않아. 진짜 답답하고 환장하겠더라. 그때 진짜 다행인 게 어떤 아주머니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나를 툭 치고 지나가셨거든. 그 순간 몸이 확 풀렸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려고 했지. 근데 또 머릿속에서 들어가지 마 라는 말이 들려오는 거야. 진짜 강렬하게. 그래서 결국 다시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 누나, 당장 그 친구 집에 돌려보내. 나중에 따로 보자. 그리고 만날 장소랑 시간 정해놓고 나는 도망치듯 집으로 왔지. 그 후에 내가 아는 그 무당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 남자 귀신은 몽달귀야. 그 여자를 좋아했거나 얽힌 한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고 그 옆을 맴도는 거지. 네가 간섭했으면 그 몽달귀가 널 죽이려고 했을 거야. 이번에 산 건 네 조상님이 도와준 거니까 꼭 조상님께 감사해.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음날 사촌 누나를 만나서 얘기했지. 그리고 누나더러 누나 친구 집에 내가 해준 얘기 그대로 전하라고 했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누나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지 바로 누나 친구 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했던 말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전해줬어. 그리고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는데 누나 친구는 절로 들어갔대. 몇 년 동안 거기 있으라고 어떤 무당이 그랬대. 속세에 있으면 몽달 귀신한테 계속 시달려서 오래 못 산대. 그 이후 이야기는 아직 듣진 못했어.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몽달귀가 총각 귀신인 거죠. 이 사촌 누나의 친구한테 강하게 씌여 있었나 봐.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이 사연에서 무슨 부분이었냐면 남자 귀신이 이 영안이 트인 사연의 주인공을 계속 째려보면서 사촌 누나 친구 머리를 막 쓰다듬고 팔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근데 그때마다 사촌 누나의 친구가 그걸 느꼈나 봐. 그러니까 사촌 누나의 친구는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귀신이 만지고 이런 게 느낌이 왔나 봐. 그래서 계속 머리를 만지고 했대잖아요.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서 만지고 막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은 절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이나 거기서 수행을 하면서 몽달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연입니다. 어디서 이런 걸 붙여왔을까요? 근데 사람 일은 진짜 몰라서 혹시 이 누나 친구가 자기를 짝사랑하던 남자를 뭐 매몰차게 막 그래서 그 남자가 뭐 살자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깊은 사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몽달 귀신이란 게 정말 무섭다는 거는 확실히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있죠? 머리 뭔가 이상한 거 같고 이렇게 막 자꾸. 그때 어떤 귀신들이 우리를 만지고 있는 걸까요?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뭔가 갑자기 소름 돋고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카페에서 뭐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늘해지고 뭔가 이렇게 막 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아시죠? 나만 느끼는 거 아닐 거잖아.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이제 다음 이야기는요, 제가 인터뷰해온 다음 영상을 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종교별로 다를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표현을 하죠. 돌고 도는 삶의 순환. 오랜만에 절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살짝 인터뷰를 떠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태어나는 건 사실이거든. 풀이 겨울에 죽어서 다시 새싹 나듯이 우리가 금생에 선행이나 악행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50% 이상이 돼야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 나오는 거야. 육도 만행을 해. 재판을 받으면은 무기징역도 있고 10년형도 있고 가석방도 있고 뭐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왜 잘못 살다가도 배란간에 좋은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짐승들도 왜 대우받는 짐승들이 있지. 고양이도 얼마나 대우받고 사는 고양이가 많으니 어떠한 소든 개든 돼지든 이 세상에 난 모든 미물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뭐 애완동물 기른다고 해서 얼마나 대우받고 맛있는 걸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애기들을 다 낳아서 한 집에 10명 낳아서 7, 8명은 보통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 먹고 좋은 세상에 하나 둘 안 낳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부모로 선정을 해서 그런 인연을 맺어서 와야 되는데 안 낳잖아.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짐승들은 다산이지
그러니까 거길 가서 그 인연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대우받고 사는 거야. 개를 길러도 개를 대우해주는 집이 있고 발길로 차는 집도 있고 길러서 잡아먹는 집도 있죠. 그치? 팔아먹고. 뱀도 기르잖아. 그러니까 뱀을 기르는 사람 물고 빨고 한다고. 인연은 식구이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거야. 무서운 것들도 식구같이 껴안고 자고 막 이러는 거다. 우리가 대우를 하는 것은 그 전생에 자기가 받은 것을 부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누구든 그렇게 그 받은 만큼 베풀어 드려야 되는데 거기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거길 가려면 그 인연을 따라서 짐승을 해서 어떠한 거라도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인연을 우리가 알면은 욕할 일도 없고. 우리 집에 고양이 엄청 많아. 아이고 왔다고 뭐 달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쁘나 그러거든 무조건. 그러면 사진 찍어줄게. 그냥. 자, 짧은 인터뷰였는데 조금 흥미로운 이론을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주고자 갖고 온 이야기였고요. 뭐 정리를 하자면 요즘에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치만 인연이라는 거는 다 이어져 있죠. 부모의 자식 간으로 태어나야 될 운명인데 이게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보세요.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뭐 파충류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고양이 뭐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렇게라도 인연을 맺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유모차를 길에서 끌고 가는 걸 보면은 아이보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윤회, 전생 이런 거를 좀 믿으시나요? 불교에서는 참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카르마, 맞다, 카르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잘 풀어야 다음 생엔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더 좋은 대접을 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서는 더 좋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인 거죠. 그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니까 악행을 저지르면 그만큼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제가 전생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외계인이 나왔어요. 진짜 뜬금없지만 진짜 할 때마다 그게 나와. 신기해요. 여러분들의 전생은 뭐였을까요? 옛날에 프로그램에서 최면해가지고 전생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강아지 보낼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만나자고 그렇게 보내줬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본집에서 19년을 키운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렇게 갈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작은 이모가 스님 말씀으로 흰 나비로 환생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흰 나비가 불교 쪽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영가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터 같은 데 되게 많아요, 흰색 나비가. 반대로 검은색 나비는 좀 안 좋은 의미인가 봐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환생할 때 나비로 좀 많이 태어나는 것 같아. 전생이 구라인 이후 우리나라는 거의 농경 사회였는데 전생 물어보면 농민이었단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TV 프로그램엔 그렇죠. 막 유관순이었다 그러고 막 이순신이었다 그러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재미를 위해서 특히 대본이 쓰여져 있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어찌됐든 저는 전생을 믿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카르마도 믿어요. 카르마는 꼭 전생에 저지른 게 이번 생에 나타난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번 생에서도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돌아온다, 나한테. 이번 생에서도. 그래서 최대한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뭐 나쁜 건 없잖아요. 가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어차피 한번 사는 세상인데 네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예전에는 그런 말에 좀 혹하긴 했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맞아,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희생하고 하지?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내 모습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착하게 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살다 보니까 계속 좋은 기회가 생기고, 제가 느껴본 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더라도 뭘 바라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정말 우러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시면요, 제가 장담드리건데 돌아옵니다. 좋은 걸로 돌아오고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나쁜 일을 하잖아요, 무조건 돌아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나고 있는 연인들한테, 애인한테 죄를 지었어. 막 바람을 피고 안 걸려. 근데 그게 안 걸린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돌아와요. 더 비참하게. 이건 내가 너무나 많이 겪어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카르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좋은 일을 하고 삽시다. 손해보는 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흐름 끊지 말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영안이 트여있는 그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흉가에 관한 이야기. 흉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흉가라고 하면 꼭 누가 죽은 집, 그래서 버려진 집을 생각하잖아.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집이 오래 비어있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음기가 생기거든. 그 음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거야. 대표적인 게 수맥이지. 나는 흉가를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는 타입은 아니야. 항상 그 집에 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대충 알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말이야, 내가 제일 들어가기 싫은 흉가는 따로 있어.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있는 흉가들 말이지. 그런 곳엔 물도 흐르고 구조상 음기가 엄청 쌓여서 그곳의 귀신들은 웬만한 잡기 수준이 아니야. 그런 흉가에선 여우 귀신, 동물령, 악귀 같은 것들이 진짜 자주 보여서 요즘은 그런 골짜기 흉가는 일부러 피해 다녀. 위험하거든. 최근에 갔던 흉가는 마을 한복판에 있었어. 거긴 할아버지랑 손자 귀신이 있었는데 손자 귀신은 순하고 착한데 할아버지는 사람에 대한 원한이 진짜 깊더라. 마을 사람들 말로는 손자가 아팠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겨울이라 다들 돈이 없다고 거절했대. 결국 손자는 폐렴이 악화돼서 죽고 할아버지도 그 충격에 살자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집이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하려고만 하면 장비가 고장나거나 인부들이 다치는 바람에 몇 년째 거기 그대로 놔뒀다는 거야. 이렇게 원한이 맺힌 흉가가 대부분이지만 꼭 그런 집만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데도 귀신이 나타나서 흉가처럼 되는 그런 집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너네 주변에도 그런 흉가가 하나쯤 있을 수도 있어. 흉가에 들어갈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이거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대문 앞에서 꼭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흉가로 들어가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 행동이야.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화를 낼 수 있거든.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 오늘 이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부디 놓여 마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쌀밥을 조금씩 여러 군데 던지고 들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화가 나도 좀 덜 낼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뛰지 말고 조용조용 걸어. 영들도 사람이랑 똑같아. 남이 자기 집에 막 뛰어다니면 짜증나잖아. 귀신들도 마찬가지야. 시끄럽게 하면 빙이나 사고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용히 움직여야 돼. 세 번째, 고함치거나 소리 지르지 마. 비록 흉가라고 해도 남의 집이잖아. 그 집 주인이 영혼일 뿐이지. 괜히 큰 소리를 내면 영혼들이 놀라고 그게 나한테 화로 돌아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야. 흉가 안에 있는 물건 절대로 손대지 마. 특히 장롱, 거울 같은 건 절대 손대지 마. 부수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이런 물건들엔 대부분 영혼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건드리면 바로 보복당해. 운 좋으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정도지만 심하면 진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어. 특히 부엌 쪽에 조그만 항아리나 밥그릇에 쌀이 담겨있는 경우가 있어. 그걸 보면 그 집은 아귀가 사는 집이라는 거야. 그 쌀을 궁금하다고 만지거나 엎잖아? 아귀가 자기 밥 뺏긴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빙의해버려. 아귀의 빙의는 무속인들도 재령하기 힘들어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어져. 근데 말이지, 지금 말해준 주의사항을 다 지켰는데도 귀신이 분노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땐 방법이 없어. 무당이나 절, 교회 같은 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해질 수가 있어. 귀신들이 화가 나면 주위의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추워지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조용히 그곳을 나와야 돼. 거기서 더 버틴다? 안 좋아. 그리고 하나 더. 흉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집에 가지 마. 귀신을 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꼭 몸에 소금이나 팥 같은 걸 충분히 뿌려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집에 들어가. 빙의 당해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말한 걸, 이 기본적인 걸 안 지켜서 그래. 그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흉가에서도 뭐 큰 문제는 없이 나올 수 있어. 그래도 말이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제발 흉가는 일부러 찾아다니지 마. 진짜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흉가를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들한테는 흉가 제발 일부러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해줬죠. 진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 이분은 아무나가 아니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흉가를 가면 안 됩니다. 흉가에 대한 주의사항이었어요. 이런 거는 뭐 알아두면 나쁠 게 없으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요약해서 말하면 들어가기 전에 흉가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뛰지 말고 조용조용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고, 소리 지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흉가 안에 있는 물건 손대지 말고, 그리고 흉가 나오면 바로 집 가지 말고 소금 뿌리고 팥을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상갓집 갔다 오면은 소금 딱 뿌리고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편의점을 들어갔다 집에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제 상복이나 막 이제 그런 거에 입고 편의점에 오면은, 아, 이 사람도 뭔가를 떼어가려고 여기 잠깐 들렸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혹시나 이제 편의점 알바를, 아니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데스크 밑에다가 복숭아 나무 같은 걸 좀 놔두시는 게 어떨까. 점장님 그리고 알바생 분들을 위해서. 흉가에서 막 소변 보고 소리치면서 물건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행동이네요. 장례식 갔다가 올 땐 마트 들려야 한다고 귀신을 거기다 떼어놓고 오라고. 그래서 편의점에 귀신이 많은가? 편의점 괴담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좀 많은가 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편의점이 재밌을 것 같아요. 마트도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화려하고 시끄러운 데를 좋아하는구나. 사람이 많을 테니까. 외롭지 않을까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구경이라고 하죠. 사람들 구경하면서 이제 그거를 풀지 않을까? 아무튼 이걸 보시는 편의점 점장님들, 데스크에다가 복숭아 나무라도 어떻게 좀 비치를 해두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사연도요, 계속 이 같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붙은 물건에 관한 이야기. 내가 귀신 보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이번 이야기는 내가 귀신 붙은 물건을 입수했던 경험인데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 돋아. 때는 재작년 12월, 강원도 겨울답게 날씨가 진짜 살벌하게 추웠어. 그래서 목도리, 장갑 이런 거 필수잖아. 그때 내가 아는 여자 후배가 가죽 장갑을 하나 줬어. 새 거는 아니고 몇 번 쓴 듯한 그런 장갑이었는데, 후배 말로는 자기 오빠 주려고 사서 선물을 했는데 오빠가 몇 번만 끼고 안 쓰고 그게 방치가 돼 있어서 그걸 문득 나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줬대. 새 걸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말이지, 이 장갑이 진짜 모 같은 장갑이었다는 거야. 이제 못 같은 장갑이었지. 처음 며칠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그냥 따뜻하고 괜찮아서 뭐 잘 끼고 다녔지. 근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장갑을 끼는 순간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날 딱히 바쁜 일도 없고 시간도 여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급함이 막 밀려오는 거야. 나 빨리 가야 돼. 나 늦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택시를 잡고 출근을 했지. 회사 도착해서 장갑을 벗으니까 그 조바심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때 내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게 그 장갑만 끼면 자꾸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거야. 근데 또 벗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기분 탓이겠지 하고 그냥 무시했어. 사실 그때까지는 기분만 이상했지 몸이 아프거나 해코지를 당한 것도 아니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퇴근하려는데 내 동료가 장갑 좀 빌려달라는 거야. 밖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손이 너무 시리 돼. 난 별 생각 없이 그냥 내일 돌려줘 하고 그 장갑을 건네줬지. 그리고 집에 갔어. 근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그 동료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사고 났대요 이러는 거야. 무슨 사고요? 물어봤는데 자기도 전에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동료한테 직접 전화했지.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여자친구랑 길을 걷고 있었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여자친구 쪽으로 막 돌진해 왔대. 그래서 자기가 드라마처럼 여자친구를 탁 밀치고 대신 팍 치었다는 거야. 근데 몸은 멀쩡한데 양손만 아작이 났다는 거야. 뼈도 으스러지고 힘줄도 끊어졌대.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때 내가 준 장갑 끼고 있었어? 그랬더니 맞대. 그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장갑은 전혀 안 상했다고 하는 거야. 병문안 갔을 때 그 장갑을 돌려받았는데 진짜 멀쩡하더라. 어디 하나 해진 데가 없이 상처 하나 없이 말이야. 그 동료도 이상하다고 했어. 차가 서 있던 사람을 뻥 쳤는데 내 손만 그렇게 다치고 장갑은 멀쩡한 게 말이 되냐고. 그때부터 난 확신했지. 이 장갑 뭔가 있구나. 그래서 장갑 준 여후배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어. 후배는 그거 새 걸로 시장에서 사서 오빠한테 준 거예요. 그거 중고도 아니었고 문제 없었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후배 오빠, 그러니까 나보다 2살 위에 그 선배를 만나봤어. 그 선배도 자기가 끼던 때는 그 장갑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말투나 표정을 봐도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어. 그럼 나한테 이 장갑이 와서부터 이상이 생겼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며칠을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아는 무당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 그랬더니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장갑을 들고 갔지. 무당이 장갑을 딱 보더니 말하길, 이 장갑은 평범한 사람이 끼면 상관이 없지만 나처럼 영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이 끼면 꼭 일이 생길 거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두 말도 없이 바로 태우라고. 재령할 것도 없고 그거 그냥 동물 귀신이 붙어 있다고 했어. 그 장갑에. 그래서 뭔 귀신이냐고 물었는데 그냥 동물 귀신이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은 말 안 해주더라. 그래서 무당집 마당에서 간단하게 상을 차려놓고 제를 지낸 다음 그 장갑을 불에 태워버렸어. 그걸 지켜보던 무속인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남한테 받은 물건은 바로 쓰지 말고 3일 동안 햇빛 잘 드는 데다가 놔뒀다가 쓰래. 특히 나처럼 영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웬만하면 남한테 물건을 빌려받지도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 말만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 이후로 나는 내 물건, 특히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건 절대 남한테 안 빌려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지금 생각해보면 장갑에 깃든 그 영혼을 못 본 게 아쉽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안 본 게 차라리 다행이었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궁금해지네. 어떤 동물령이 장갑에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장갑을 선물해줬다는 여자 후배도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아, 왜 내가 열받지? 다른 오빠한테 주려고 샀던 선물, 그리고 심지어 선물을 했는데 그 오빠가 안 써. 그래서 그걸 그냥 선물로 준 거죠, 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이 사연의 주인공은 여자 후배가 자기한테 선물을 주니까, 장갑을 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약간 설레었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가 끼던 거네? 속상하네요, 정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빌려주어서도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였죠. 영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 되게 피곤할 것 같다. 영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제약받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물건인데 그거를 소지하고 있을 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태워버리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물건은 딱히 없었던 것 같네요. 집안의 물건들 중에는 귀신들이 인간의 외형을 닮은 거에 가장 먼저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형들이 무섭다고 하는 거죠. 로사님, 당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건 중고로 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옷이랑 장신구를 좋아해서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무당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근에 팔리는 옷들, 이제 소수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그 물건, 유품들을 안 태웠을 경우는 그걸 당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사서 좋은 부분보다 좀 찝찝한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해 두고 사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이 붙는 인형은 나무 인형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우, 무서워. 맞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잖아요. 에어컨 필터 다들 청소하셨어요? 설마 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하고 트시는 건 아니죠? 그럼 기관지 작살 납니다. 저도 오늘 에어컨 필터 싹 뜯어서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틀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똑같습니다. 이분의 다음 사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친구들과 본 귀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겪은 경험이야. 못 믿겠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재미삼아 들어줘. 첫 번째, 다리 밑에서 있었던 그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강원도라서 숨어서 술 마시기 좋은 데가 꽤 많거든. 특히 다리 밑에가 최고야. 조용하고 사람도 잘 안 오고. 고3 때 수능이 끝나서 나랑 박군, 강군, 최군 이렇게 넷이서 저녁 7시쯤에 마을에서 좀 떨어진 다리 밑으로 술을 마시러 갔어. 한참을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박군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야, 근데 시선 같은 거 안 느껴지냐?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최군도, 야, 너도 그래? 나도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인데?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어. 근데 주변엔 우리밖에, 그리고 아무도 없어. 난 아무 느낌도 없고 춥지도 않길래, 야, 귀신이면 내가 먼저 봤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니들 기분 탓이야. 닥치고 그냥 술이나 먹자, 어? 하고 핀잔을 주고 계속 술을 마셨지. 그렇게 9병쯤 마셨을 때였어. 소변이 마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강군도 같이 가자고 해서 둘이서 다리 밑 구석으로 가서 시원하게 소변을 누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놀라서 급하게 막 이렇게 추스르고 털고 돌아갔더니 최군은 벌벌 떨고 있고 박군은 기절해 있는 상태였어. 야, 무슨 일이야? 강군이 물었더니 최군이 벌벌 떨면서 말하더라고. 니네 둘이 오줌 늘어간 사이에 박군이랑 나 둘이 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싸늘해져서 우리 돌아봤거든? 저기 다리 기둥 뒤에 창백한 얼굴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둘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그 귀신은 상반신만 떠있는 남자였대. 박군은 그걸 보고 놀라서 기절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귀신이 나왔다는 그 다리 기둥 쪽으로 가봤지. 근데 진짜로 거기 확실히 온도가 팍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나도 봤어. 기둥에 쭉 둘러서 있는 그 귀신들. 상반신만 떠 있는 귀신, 물에 빠져서 퉁퉁 불어터진 귀신,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까지 대략 7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땐 내가 아무것도 준비해온 게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박군 뺨을 한 대 팍 때려서 겨우 깨웠고, 정신 못 차리는 박군을 최군, 강군이 붙잡고 우리는 조용히 다리 밑에서 빠져나왔어.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자마자 우리 셋은 막 달리기 시작했고, 마을 입구 도착했을 땐 친구 놈들은 이미 겁먹고 막 집으로 튀었더라. 나도 집으로 후다닥 들어갔지. 다음날 학교에 가서 가방만 놓고 그 다리 밑에 낮에 다시 가봤거든. 근데 낮엔 아무것도 없더라.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 다리 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본 건 물귀신이었지. 그 이후로는 저녁에 그 근처엔 아예 안 갔어. 두 번째, 양군의 원룸에서 생긴 일. 이번엔 나랑 양군이 겪은 이야기야. 양군은 진짜 특이한 애였어. 겉보기엔 미친놈처럼 보였지. 약간 노홍철이랑 비슷한 결이라고 해야 될까? 양군이 대학교 막 입학하고 새로 지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재수 중이었거든. 그 여름쯤에 양군한테서 연락이 왔어. 방학이니까 놀러 오라고. 난 돈도 없고 놀 상황도 아니라 거절했더니 차비부터 술값까지 자기가 다 쏜다면서 무조건 오라고 하더라. 이 양군이 누나만 셋인 외아들이라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자랐거든. 게다가 집도 부자야. 지금도 갑부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양군을 만나러 갔지. 양군 원룸이 진짜 깔끔했어.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 그런지 시설도 좋고, 우린 터미널 근처에서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 잔 기울였지.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양군이 갑자기 묻더라. 야, 너 가위 눌려본 적 있냐? 몇 번 있지? 그랬더니 양군이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방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가위를 눌려. 그리고 그때마다 귀신이 나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오늘 가서 자면은 나도 보겠네? 하고 넘어갔지. 우린 3차까지 술을 마시고 양군 원룸 건물 앞으로 갔어. 근데 그 건물 앞에 서는 순간부터 뭔가 섬찟한 거야. 귀기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살기라고 하기엔 좀 약한 그런 오싹한 기운. 302호가 양군 방이라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갈수록 점점 이상하더라고. 도착해서 양군이 문을 열었는데 나는 문 열자마자 바로 양군 손을 잡고 다시 나왔어. 문을 닫고 양군을 끌고 건물 밖으로 빨리 뛰쳐나왔지. 양군은 야 뭐하는 거야 하면서 어리둥절해 했지만 근처 포차로 데리고 가서 술 한 잔 시켜놓고 말했어. 야, 너 가위 왜 눌리는 줄 알아? 네 방에 귀신들이 가득 차 있어. 방 안에 빼곡하게 차 있다고 임마. 남자, 여자, 아줌마, 노인 다 있어. 양군도 소름이 돋았는지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포차 아주머니한테 그 건물에 대해 슬쩍 물어봤더니 거긴 원래 논이었는데 그걸 메우고 건물을 올린 거라고 하더라. 공동묘지나 묘지터도 아니었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많다니. 결국 그날은 양군이랑 모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복덕방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근처에서 귀신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 근데 이상하게도 귀신이 보여도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래도 찝찝하니까 양군은 결국 다음 달에 방을 옮겼어. 그 건물 지금도 그대로 있어. 다만 원룸이 아니라 사무실 건물로 리모델링 됐더라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거 전부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야. 믿거나 말거나지만 난 진짜로 느꼈고 봤고 경험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터가 항상 중요하죠. 그 왜 옛날 프로그램에서도 수맥 흐르는 거 막 조사하고 다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는 높은 확률로 귀신들이 꼬인대요. 왜 그럴까요? 귀신들은 습도, 물기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수맥이 흐르는 자리를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음기가 몰리게 돼 있대요. 여러분들이 방을 구하실 때 잠깐 있을 방이더라도 꼭 습하지 않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대개는 그런 곳이 더 비싸긴 해요. 그리고 싼 곳은 분명 이유가 있어. 싼 이유가. 그래서 가격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아니, 내 가족들한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곳을 피해서 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맞아요. 근데 또 언제 이렇게 확 돌변해가지고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보통 제 영상들은 뭐 출근길에도 많이 들어주시지만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이야기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틀고 주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제 목소리나 이런 거를 자장가 삼아서 들어주신다는 거는 너무 영광입니다. 유니큐님 목소리 톤이 좋아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최고의 칭찬이에요. 두필님 이야기 들으면 졸려요. 이거 전 기분 좋아요. 꿀잠 재워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친구, 밥 친구, 잠 친구, 노동 친구 너무 좋아요. 그 타이틀.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다음 이야기도요. 주인공은 같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겪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최근에 경험한 것들. 이야기는 지난 4월 초 회사 직장 후배랑 삼척, 동해, 강릉 쪽으로 3박 4일 출장을 갔었을 때 이야기야. 원래는 그냥 평범한 출장길이었어. 박군이라고 할게. 걔랑 차를 몰고 삼척 가서 일을 보고 거기서 술 한잔하고 자고 다음날 동해 가서 또 일 보고 술 마시고 자고 그냥 매번 그랬듯이 일하고 놀고 쉬는 그런 패턴이었지. 문제는 강릉 쪽에서 터졌어. 강릉에서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무려 하루가 통으로 남은 상황. 회사에 복귀하자니 시간이 좀 아깝잖아. 보고도 안 올리고 그냥 해변 근처 펜션을 하나 잡고 놀기로 했지. 근데 박군이 바닷가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 나는 바로 거절했지. 내가 물가에서 귀신을 자주 본단 말이야. 물가에 귀신 너무 많아. 진짜 웬만하면 바닷가 같은 데는 아예 안 가. 그래서 말했어. 너 혼자 갔다 와. 난 좀 쉴게. 이따 저녁에 그 회나 한잔 먹자. 선배 진짜 안 가실 거예요? 안 갈랜다. 나 피곤해서 좀 잠 자야 돼. 너 갔다 와서 나 좀 깨워. 그렇게 박군이 나가는 걸 보고 난 바로 뻗어서 잤어. 출장 내내 운전을 내가 다 해서 진짜 피곤했거든.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오한이 막 들면서 탁 잠에서 깼어. 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라고. 눈을 떠보니까 펜션 안에 박군이 물에 완전히 젖은 상태로 멍하니 허공을 이렇게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더 소름인 건 그 박군 뒤에 퉁퉁 불어터진 여자 귀신이 서 있었어. 너무 놀라서 박군 싸대기를 한 대 빡 갈겼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박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라고. 선배, 저 왜 여기 있어요? 저 왜 젖어 있어요? 야 임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너 바닷가에서 너 뭐 했어? 네? 하긴 뭘 해요? 너 해변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 박군이 말하길 선배가 안 간다고 해서 그냥 해변 가는 길에 있는 마트 들려서 맥주 사고 바닷가에 앉아서 그냥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다 쪽에서 누가 절 계속 보는 느낌이 들었고 맥주 다 마시고 나서는 그냥 거기 주변에 걸어다닌 거밖에 그리고 기억이 없네요. 딱 듣자마자 느낌이 왔지. 전형적인 귀신에 홀린 상황이었어. 근데 문제는 대낮이었단 말이야. 보통 이런 건 밤에 일어나지 않나?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진 않으니까 다시 바꾼 뒤에 있던 물귀신을 딱 봤는데 진짜 퉁퉁 불고 처참하게 생긴 여자 귀신이었어. 보다가 그냥 한숨만 나왔지. 나는 지갑에서 부적을 하나 꺼내서 박군한테 건네주면서 말했어. 너 이거 며칠 동안 꼭 가지고 다녀야 돼. 망가뜨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냥 지갑 안에만 넣고 절대 꺼내지 마. 지금 너 물귀신 붙어 있어서 위험한 거니까 앞으로 물가 근처 절대 가지 마라. 너 알았어? 근데 선배, 며칠 지나고 나면 저 정말 괜찮아질까요? 며칠 지나면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딱히 너한테 해코지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네 뒤에 서 있는 거니까 건들지도 말고 자극하지도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마. 물가에만 가지 마. 아니 선배, 귀신이 붙은 걸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나 무서워 죽겠는데 너 뭔가 해주면 안 돼요? 야씨, 나 재령은 못한다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거라고. 괜히 귀신 어설프게 건드리면 더 화낸다. 그리고 내가 준 부적 그거 진짜 좋은 거야. 웬만한 잡기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티내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쫄지 말고. 그날 저녁엔 회에다가 소주 한 잔 탁 더 하고 다음날 우리는 본사로 복귀했어. 며칠 뒤 박군한테 물어봤더니 선배, 그 귀신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하더라고. 부적 효과를 본 거지. 그렇게 다시 부적을 돌려받았고 일단은 무사히 해결됐어. 귀신이라고 꼭 무조건 무섭고 해코지하는 건 아니거든. 그냥 조용히 있는 귀신들도 많아. 이번 사연처럼.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코지하는 귀신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단지 붙어 있는 귀신도 있고 대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자극하거나 때리려고 막 괜히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막 소금 막 대충 뿌리고 막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금은 하급, 급이 낮은 귀신들한테는 재령의 효과가 좋지만 조금이라도 급이 높은 귀신들한테 잘못 소금을 뿌렸다가는 더 화를 돋군대요. 근데 이번 사연에 물귀신이었잖아요. 물귀신들은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로 가면 무당귀신 막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귀신도 상위 랭크라고 전 알고 있어요. 원한이 깊단 말이지. 근데 다행히도 이 수살귀라고 하죠. 귀신이 그냥 뒤에 서 있기만 하고 해코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자극하지 마라. 그냥 내가 준 부적을 갖고 있어라. 그냥 갈 때까지. 그래서 다행히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고 진짜 안 좋은 게 스케일이 크게 막 다가왔을 때 어설프게 재령을 한답시고 소금을 막 뿌리고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물귀신 이야기. 물귀신, 그러니까 수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물귀신은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산 사람을 끌고 가야지만 윤회든 환생이든 다음 길로 갈 수 있다고 하지. 근데 수귀에도 종류가 좀 있어. 단순히 살자를 해서 된 수귀도 있고 사고로 익사해서 수귀가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수귀한테 당해서 수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첫 번째, 살자한 수귀. 이건 악귀야. 이 수귀들은 자기 스스로 물에 들어가 죽은 경우야. 자기가 죽은 걸 알아. 근데 원한이 너무 세서 사람을 해쳐도 절대 승천하지 못해. 그냥 거기 계속 머무르면서 해코지만 계속 하는 거야. 보통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익사사고가 반복되면 이런 유형인 거지. 재령도 아무나 못해. 이건 정말 영역이 강한 스님이나
무속인이 그 지역 용신이나 수신한테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처리를 해야 겨우 가능한 케이스지. 두 번째, 사고로 죽은 수귀. 이건 물놀이 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익사한 귀신들인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거나 죽을 때 고통이 심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경우야. 이 수귀들은 사람을 해치면 승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예 그 물가에 눌러 사는 귀신이 되기도 해. 이런 것들은 제사 한번 지내주고 나면 그냥 승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무섭긴 해도 대화가 통하거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세 번째, 수귀에게 끌려가서 생긴 수귀. 이건 정말 억울한 것들이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다른 물귀신한테 당해서 죽은 경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죽고 나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승천을 할 수가 있거든. 더 슬픈 건 시체를 못 찾잖아? 그럼 더 강력한 수귀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물 밖으로 못 나와, 이 물귀신들이. 그게 일반적인 건데 가끔 자기의 환생이나 승천을 포기한 물귀신들은 물에서 나와서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해. 빙의돼서 나오는 경우랑은 급이 아예 달라. 진짜 강력한 악귀 그 자체야. 내가 직접 겪은 물귀신 중에 딱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 강원도 산골 친척 할머니의 병. 이야기해줄게. 우리 친척 할머니 중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시는 분이 계셔. 거긴 그냥 개울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얕은 냇가가 하나 있어. 평소엔 종아리까지만 물이 차는데 장마철만 되면 미쳐 돌아가는 곳이지. 여름에 휴가 왔던 사람들이 장마 그 물살에 휩쓸려 죽은 경우가 몇 번 있었대. 그래도 전부 시신은 찾아서 장례까지 치렀기 때문에 물귀신이 된 경우는 없었어. 그런데 몇 년 전 여름,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 친척들이 다 같이 스타렉스를 빌려서 올라갔어. 할머니 댁 도착해서 할머니가 누워 계신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 물비린내가 확 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본 건 할머니 배 위에 20대 중반쯤 되는 여자가 다 젖은 채로 서 있었어. 딱 봐도 귀신이었고 부모님과 큰집 식구들은 당연히 못 봤지. 특히 큰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게 뻔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만 따로 불러내서 말씀을 드렸지. 지금 할머니가 아프신 건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 때문이에요. 물에 젖은 여자가 할머니 배 위에 서 있었어요. 부모님은 내가 영혼을 보는 걸 아시니까 바로 믿어주셨어. 그날 밤 아버지가 큰집 식구들을 마을회관으로 다 데리고 가고 나보고 할머니를 간호하라고 하셨지. 사실상 나 혼자 그 물귀신이랑 맞서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 귀신한테 머릿속으로 물었어. 너 누구야? 왜 우리 할머니 괴롭혀? 한참을 계속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치자 1시간쯤 지나서 그 여자가 고개를 쓱 돌리더니 나한테 말했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너는 몰라. 넌 절대 모를 거야. 말해. 왜 우리 할머니 괴롭혀? 이 여자가 나랑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놨어. 그래서 나 죽었어. 물에 몸을 던졌다고. 자, 내용만 정리하자면 이랬어. 이 물귀신은 우리 사촌형과 2년간 사귄 사이였어. 집에 인사까지 왔는데 할머니가 아주 완강히 반대를 하셨대. 사촌형은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그 결혼할 거면 나 죽는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지. 결국 그 둘은 헤어졌고 사촌형은 그 충격에 병까지 나고 입원한 병원에서 거기서 여자를 만났어. 형수를 만나서 결혼한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자는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끝내 사촌형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결혼 소식에 돌아버린 거야. 물에 빠져서 살자를 해버린 거지. 그리고 그 원한으로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그 물귀신은 염주도 십자가도 하나도 안 통했어. 그래서 아는 스님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사촌형이 직접 그 여자가 죽은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사촌 누나한테 이 상황을 전부 설명했어. 미국에 지금 있는 사촌형한테 연락을 했지. 사촌형도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며칠 만에 한국에 들어오더라고. 나랑 만나서 얘기를 전부 듣고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 그러더니 제사 그거 어떻게 지내면 돼? 이렇게 묻더라. 그래서 내가 스님께 직접 모시고 갔고 스님이 날짜를 딱 잡아주셔서 그 여자가 죽은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지. 사촌형이 엉엉 울면서 빌었대. 부디 좋은 곳 가라. 내가 나쁜 놈이었다.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땐 진짜 널 더 사랑해줄게. 그 일이 있고 나서 할머니는 기적처럼 회복하셨어.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근데 아직도 의문은 남아. 그 물귀신 정말 그 제사 한 번에 복수를 포기한 걸까? 아니면 그냥 사촌형의 진심에 정말로 그냥 마음이 풀린 걸까?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죽은 자의 세계를 너무 알려고 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잊으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억울할만 하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억울할까. 사랑은 안타까운 게 옛날은 좀 그랬잖아요. 연애는 그렇다 쳐.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집안 대 집안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강했고 지금도 있으니까 할머니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안 된다고. 야,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안 돼. 그래서 반대를 하신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남자가 막 화병이 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덜컥 해버렸네. 이 여자는 뭐가 돼? 얼마나 억울해.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살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이 할머니한테 탁. 근데 정말로 사랑이 강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잠깐 그 원한을 숨기고 숨어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잠잠하게 가만히 있다는 그런 안타깝고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눈에 흙을 넣어드려야겠다. 어우 시원해. 나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어서 다음 이야기 가볼까요? 이번 이야기는요 사연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다른 분의 그냥 이야기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계곡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학생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 아빠가 1.5톤짜리 윙바디 화물차, 그러니까 양쪽 날개처럼 열리는 그 트럭을 몰고 일하셨거든. 가끔 가족끼리 여행 갈 땐 그 차를 캠핑카처럼 썼는데 양쪽 날개를 펴고 뒤에 매트리스랑 돗자리, 이불을 깔면 완전 침대야. 진짜 편했어. 그날은 강원도 정선 계곡으로 여행을 갔어. 계곡이 깊을수록 위험하잖아. 거긴 절벽처럼 생긴 바위 벽도 있었고 물살도 엄청 세고 소용돌이도 심했어. 우리 말고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장호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단체로 사람들이 왔더라고. 우리는 신나게 놀았어. 튜브 끼고 동생이랑 막 물장구 치고. 그 교회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놀더라고. 어린 마음에도 저거 좀 위험한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졌어. 갑자기 아빠가 야 빨리 나와 하면서 소리치는 거야. 우린 밥 먹으라고 하는 건 줄 알고 막 좋아하면서 나왔는데 아빠가 말하길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안 나온다는 거야. 다들 허둥대면서 신고하고 어른들은 뭐라도 해보려고 막 낚싯대 던지고. 근데 솔직히 누구 하나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찾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때 분위기가 진짜 싸했어. 그 와중에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뛰어오더니 형수야 형수야 하면서 물에 뛰어들려는 걸 사람들이 막 붙잡았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의 여자친구, 아니 약혼자였다고 하더라.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있었고 결국 구조대가 왔어. 금방 시신을 찾았는데 바위 사이 그 소용돌이에 갇혀서 그 시신이 계속 빙빙 돌고 있었다고 하더라. 건져 올라와서 들것에 눕혔는데 구조대원이 발을 헛디뎠는지 시신이 살짝 앞으로 툭 떨어졌어. 그때 그 얼굴을 봤어. 팅팅 불어서 하얗게 떠있는 그 얼굴.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 그 여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엉엉 울더라.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솔직히 그 이후로 나 계곡 물가 이런 데 잘 못 가. 밤이 됐고 아빠는 고기를 굽다 말고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 남자 원래 수영도 잘하고 평소에 술 마시면 절대 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대. 빠져 죽은 사람 말이야.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른대. 뭐에 홀린 건지 젊은데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술을 드셨지. 그날 밤부터 무언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 전에도 한 번은 본 적이 있었어. 초등학교 때 외갓집 삼촌 방 문을 딱 열었는데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거든. 어깨 정도 오는 머리, 하얀 피부, 예쁜 얼굴. 누구세요? 했는데 사라졌어. 그 뒤로 외갓집에 살았는데 거긴 불교 집안이라 그런지 집 분위기가 안정적이었어. 근데 정선 그 계곡 이후로는 확실히 뭔가 달라졌어. 그날 밤 아빠는 고기를 굽고 있었고 난 멍하게 계곡을 바라봤어. 달빛이 계곡에 비쳐서 엄청 예뻤거든. 근데 갑자기 내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때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계곡 앞을 왔다 갔다 하더니 막 냐옹 이러고 숲으로 사라졌고 왠지 봐선 안 될 걸 본 것 같은 느낌? 볼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보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계곡 쪽을 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물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200m는 떨어진 거리였는데도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야. 하얀 얼굴, 긴 생머리, 그리고 씩 웃더니 스르르륵, 뚜벅뚜벅이 아니라 스르르륵 하면서 뒷걸음질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느꼈어. 저거 귀신이구나. 그걸 눈으로 계속 따라 보면서도 그만 봐야 되는데 그만 보자 제발 그만 보자 제발 그만 보자 속으로 되뇌었는데 눈을 못 떼겠더라고. 결국 무서움에 떨다가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무도 물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양구로 이동했어. 교회 사람들도 관광버스를 타고 다 떠났고. 그 일이 내가 각성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 그 후로 종종 귀신도 보고 같은 사람이 나오는 이상한 꿈도 꾸게 됐어. 아직도 꾸고 있어.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중학생 때도 몇 번 봤었어. 외갓집에 얹혀 살다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우리 집 생기고 우리가 이사를 했거든. 빌라였고 근처에 군부대도 있었고 우리 집 앞은 철조망, 방 앞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어. 사람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큰 창문. 내 방엔 2층 침대가 있었고 난 1층에서 자고 동생은 좀 얘가 바빠보이라 아빠랑 꼭 껴안고 자는 그런 애였어. 근데 어느 날부터 창밖에 까만 그림자가 자꾸 보이는 거야.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 어느 날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들어와서 창문을 잠그고 누웠는데 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피곤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자려고 했는데 계속 똑똑. 친구가 뭐 놓고 왔나 싶어서 창문 열고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 주위에 숨을 데도 없는데 말이지. 그런데 한참 후에 똑똑똑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화가 나서
아 좀 자자고 잠 좀 자자 씨발 이랬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야 겨우 잠들었어. 다음날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또 똑똑 창문 보니까 그림자. 창문에 필름 그 그림자의 눈 그게 빨갛고 아주 크고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또 위협적이진 않아서 그냥 이불을 덮고 솔직히 좀 덜덜 떨면서 자긴 했지. 근데 일정 간격으로 계속 똑똑 화나서 다리에 끼고 있던 베개를 창문에 팍 던졌고 그제서야 조용해지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3년간 만나고 헤어지고 막 반복했던 그 가평 잣 같았던 구남친 얘기야. 울산 사람이었고 나는 서울.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었지. 데이트를 하면은 내가 전부 냈어. 숙박비도. 어느 날 싸고 괜찮아 보이는 모텔에 갔는데 커튼을 딱 걷자마자 벽에 피가 완전 검붉게 변해 있어서 순간 우리 멍 때렸어. 근데 걔랑 나랑 저거 페인트겠지 하면서 애써 무시했어. 자려고 누웠는데 나는 도저히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그쪽을 딱 봤는데 쪼그리고 앉은 여자가 막 서럽게 울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슬프게 울어서 내가 평소 귀신한테 하는 것처럼 짜증도 못 냈어. 그냥 조용히 남친 깨워서 자기야 딴 데 가자 라고 했어. 나오면서 여관 주인한테 난리를 쳤더니 반값을 돌려주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당시 그 남친 있잖아, 꿈에서 어떤 여자가 너무 아파 하면서 울었대. 그 와중에 내가 나가자고 잠을 깨우니까 그냥 묵묵히 따라 나왔다는 거지. 그날 저녁 장미축제 보고 노래방에 갔는데 와 진짜 거기는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더라. 내가 노래 부르는데 계속해서 잡음, 여자 웃음소리, 비명 같은 게 들리는 거야. 근데 이 남친은 못 듣더라고. 이 남친이 노래할 땐 여자들이 막 깔깔대는 소리가 들리고 노래방 시간 다 안 채우고 그냥 나왔어. 1층 닭발집에 갔는데 사장님이 그 노래방 불이 몇 번 났었대. 사람도 죽었대. 나는 왜 맨날 그런 데만 골라 다녔을까. 그날 이후로 걔도 뭔가 눈치를 채더라. 내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이게 나의 시작이자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많아진 계기였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여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좀 생겼겠다. 실제로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보았고 그 시체도 보았죠. 그때부터 영안이 탁 튀었나 봐요. 삼촌 집에서도 귀신을 보고 그때부터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노래방에 귀신이 득실득실했다고. 귀신들은 시끄럽고 화려한 데를 좋아한다. 그래서 노래방에 많다. 근데 참 그러니까 영안이 트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사람 아닌 것들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귀신을 한 번만 봐도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치고 막 기절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하는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이랬대요. 확실히 익숙해지면, 숙달되고 익숙해지면 진짜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 그쵸? 귀신한테도 익숙해질 수가 있구나. 그 모텔방의 피 자국은 뭐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텔방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특히나 군부대 주위에 막 휴가 나온 친구 아니면 혹은 외출 나온 친구들 이제 보러 가가지고 모텔방 잡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그래서 조금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갇혀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가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어쨌든 다 같이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휴가를 나오거나 외출을 나와서 인근 그 숙박업체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절대로 그 주위에 그런 숙박업체를 안 갔죠. 무서워. 그래서 숙박업체는 이왕이면 체계적이고 인증된 호텔로 가세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뭐 사건 사고 없어요. 이제 이런 거 정확히 딱 보여주는. 근데 비일비재하대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쉬쉬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대요. 시체라. 어제 편의점 가다가 옆이 산이라서 뭔가 희끄무레 하길래 뭐지? 했더니 목매단 무언가가 보이긴 했어요. 저는 산에 갔다가 살자한 여자 3명 본 적 있어요. 둥글게 경찰들이 막고 서 있었는데도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섭다 지금. 와, 소름 쫙 끼쳤어요. 그런 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다. 아, 그거 목맨 사람 시신이었어요. 안 그래도 비가 와서 부패가 됐더라고요. 아, 예화도령님이 본 게 귀신이 아니라 시체였다고요? 오, 나 그게 더 끔찍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죽은 거를 본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커가지고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염할 때나 보는 거지.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염할 때 그리고 삼촌만 봤는데 그것만 봐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제 3자의 시체를 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건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준비해온 이야기는 다 끝났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테스트를 한번 참여해보세요. 우선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하는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현실에 대입해서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걸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 밖에 서 있어요. 지금 다 눈을 감으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던 계단으로 올라가던 아니면 1층이면 걸어가던 여러분들의 집 앞으로 걸어갑니다. 집 앞에 서세요. 집 앞에 서셨다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셨다면 신발을 벗으시고요. 지금부터 집 안을 전부 돌아다녀 보세요. 돌아다니시면서 장롱이 있으시면 장롱 열어보고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침대 밑에도 한번 봐보고 커튼도 한번 들춰보고 전부 돌아보시고요. 다 돌아보신 분들은 채팅창에 다 돌아봤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손을 드시던가. 방을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룸이어서 보는데 후딱 걸려요. 아직까지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겠죠? 집에 방이 많으니까 다 둘러보세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돌아봤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을 다 둘러봤을 때 내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하시는 분 손 드세요.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있었다. 우리 가족 말고 형체를 봤다거나 내가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혹시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슨 테스트냐? 나의 집에 귀신이 있냐 없냐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뭐 어떤 여자가 있던데, 어떤 남자가 있던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테스트를 하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랬는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근데 걔는 약간 좀 그런 기운이 있는 애였어. 이 테스트의 원리를 설명해드리면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아니면 뭐 바닥을 쳐다보다가 개미가 지나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개미가 지나갔다는 걸 인식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뇌 속에는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지나갔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인식을 안 하니까 기억이 없는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귀신이던가 어떤 귀신이든 우리한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없어야 돼요. 텅텅 비어,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제 친구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는데? 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걔 진짜 가위 많이 눌리고 나보다 형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집에 무언가가 있다면 이걸 해결할 방안을 잘 모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재령 도구 중에 그 소금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소금. 소금은 좀 짜바리 귀신들한테는 잘 통하는데 좀 급이 높은 애들은 오히려 화를 돋군대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어디서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귀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오늘 방송 끄고 열심히 편집을 해서 가능하면 월요일날 7시 15분에 영상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갈게요.